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바로 문화재 약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켰을 때 가져갔던 도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외교장갑 도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예전에 프랑스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 신미양요 때 미국이 어제현 장군의 깃발을 가져가요. 수라고 적혀있는 깃발을 가져갔는데요. 이것도 미국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 들어올 때 방식이 뭐였느냐, 현대 사회가 되고 나서도 프랑스와 미국은 이걸 안 주려고 그랬어. 우리는 계속 받으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타협을 보느냐, 바로 장기 대여라는 방식으로 이 두 문화재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장기간 빌려오는 거란 얘기죠. 임대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점은 있겠죠. 어찌되었든 타협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오긴 한 거잖아요. 우리의 문화재가 우리 땅에 온 거긴 해. 다만 단점은 이런 방식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 문화재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장기간 뭐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빌려오긴 했는데 이 두 나라의 소유로 남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법한데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뒀어. 잘렸어. 그럼 그 이후에는 뭔가 이것 말고 다른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힘을 좀 얻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 이것만 주장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개화론자들, 통상 개화론자 이렇게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문 좀 열어보자. 저 사람들이 좋건 싫건 일단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좀 뽑아오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약간 좀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딱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타이밍 좋게 한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 딱 2년 뒤에 1875년에 마찬가지로 강화도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죠. 네, 무턱대고 막 들이대요. 문 열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번 만나는 보자,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교류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같은 말로 조일수호통상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보면요, 기존에는 조공책봉질서였어요. 이 조공책봉질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누구는 위고 누구는 아래야.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그러니까 가장 그 정점이 있던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2등 국가, 3등 국가 이렇게 있는 거죠. 2등과 3등, 3등과 4등은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규정지었던 게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야. 이제는 조약이에요. 조약은 굉장히 서양식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의 사고방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을 합니다. 물론 저 나라가 힘이 약해 보여.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 보여. 이러더라도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등한 입장으로서 해줘요. 형식적으로나마 이제는 조선도 이쪽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결된 조약의 이름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말로는 조일수호통상조약 이렇게도 부르죠. 너무 길죠, 근데.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할게요. 강화도에서 체결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강화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약의 내용을 봐야 돼. 여러분들 끝났어요. 다 외워야 돼. 1조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자주국으로 규정해줘요. 누구를? 조선을. 일본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을 해줘요. 자, 먼저 이 조약 체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반드시 이 각 조약의 내용들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로
체결이 되었는지 이걸 주장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과연 저 상대방 국가가 왜 주장했을까? 그 근본적인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 제국주의 국가, 우리 제국주의래 쟤네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하기 위해서 들이민 각종 내용들이에요. 네, 말이. 그 의도에는 반드시 침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침략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를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과연 왜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해 주었을까? 왜? 이전에는 상하 관계였고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넣어준 건데요. 과연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걸까? 이렇게 의심을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았다. 청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놔야지만이 나중에 일본이 침략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자주국으로 규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절대로 조선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항구를 열도록 합니다. 인천 열어야겠죠. 그 다음에 부산과 원산이라는 지역, 지금의 북한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세 곳을 열도록 해요. 인천을 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치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부산은 경제적으로 가깝죠. 스시마 이쪽이랑 가까우니까. 그리고 하나 뭐였죠? 원산. 원산은 왜였지? 원산은 군사적인 이유.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러시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뚫어놓습니다. 이렇게 세 곳을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가져가도록 허용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의 해안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침략할 때 어떤 루트로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권리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은 치외 법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조선국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건너와서 막 생활을 하는,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때 조선 사람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조선국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냐 아니냐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조선의 법대로 조선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어도 그 사람 일본 사람이면은 이 사람 우리의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바로 치외 법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 권리를 인정받아요, 일본이. 조선의 법 체계를 무시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으로 진출을 해요. 장사도 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뭔가 불리한 일이 많았겠지, 조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최초의 근대적이면서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보통 합니다. 근대적이었어. 왜? 기존의 조공책봉이 아니니까. 근데 다만 내용이 굉장히 조선에게 불리했다라고 한 측면에서 불평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강화도 조약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우리 당시 정부에 어떤 관료들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기는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위정, 정을 위해서 척사, 사악한 것, 그것들을 다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바로 성리학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유생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겠지. 여기서 말하는 정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저기서 들어오는 서양 세력들은 다 막아야 돼.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을 지지했겠지. 다만 대원군이 했던 국내 정책은 싫어했겠죠. 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이와는 달리 문 열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통상개화론자, 아까 언급했던 그 세력들이라고 부릅니다. 통상개화론자라고 부르고요. 역관 출신이 많았어요. 역관은 통역. 그래서 해외 소식에 좀 밝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북학파에서 시작을 해요. 북학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조선 후기 공부할 때 청나라로부터 뭔가를 배워오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860년대까지는
이 사람들 중심이었다가 70년대부터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유정척사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척화주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화를 배척하고 전쟁을 하자 이런 거였고요. 이게 70년대가 되면은 외양일체론이라는 주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외양, 외는 일본이고 양은 서양이야. 그러니까 서양이나 일본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다 배척하자. 절대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주장은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합니다. 최익현도 요 유생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올 인물입니다. 알아두시고요. 통상계화로는 60년대에는 좀 조용히 있었어요. 통상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가 70년대 이후에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교화정책을 꾸준히 계속해서 더 크게, 더 넓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두 흐름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왠지 수업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줄여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